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작년에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오랜만에 우리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고려시대 때 있었던 한국을 대표하는 선오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선문염송 요칙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문염송은요, 만약 이 책이 한국에 없었다면은 한국의 이 선불교라고 하는 자존심을 무엇으로 세울 수 있었겠느냐 할 만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종의 핵심되는 어록입니다. 조선시대 때 승과가 있었다 없었다 했는데 봉은사에서 승과가 허응당 보우스님에 의해서 부활됐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승과에 합격하신 분이 서산대사고요. 몇 년 뒤에 최연소로 승과에 합격하신 분이 사명대사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시험 칠 때 승과 시험 고시 과목이 이 선문염송이죠. 선문염송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조사의 어록을 편집을 해서 여기에 주석까지 다 달아서 염송설화라고 하는 그런 희유의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탄어사상을 강의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탄어학을 주창하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선문염송이라고 그렇게 예전부터 얘기해 왔었습니다. 저는 출가할 때 참선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 참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위대한 선맥이 흐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명상법이 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한국 땅에서 한국의 큰 스님들이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800년 동안 무수도인이 출연했다.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의 선원에서는 많은 스님들이 이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고 있죠. 이 전통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 삼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문염송을 강의하기가 참 힘들죠. 보시는 분은 많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듣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첫째, 언어적인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필로로기가 해결돼야 필로소피가 해결되죠. 언어학적인 부분에 문제가 다 해결돼서 문장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 1순위죠. 그래야 거기에 담겨있는 사상과 정신과 그 속에 담겨있는 내재한 맥락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이 책은 중국의 조사 스님들의 어록인데 중국의 그 선의 황금 시대인 달마 이후로 당나라, 송나라 때의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문헌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기서 염과 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세존 염화시종, 염화미소, 염화시종 했을 때 가섭존자가 빙글에 웃었다 했을 때 그 염화의 염자잖아요. 그 염자는 들어 올렸다 이런 거죠. 들어 올렸다, 꽃을 들어 올렸다. 그러면 들었다, 그러면 들것자하고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염이라고 하는 거는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실 때 옛날에 조사 스님들의 법거량이 있었던 내용들을 예를 하나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것자나 염자를 쓰게 되는 거죠. 옛날 일을 고사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걸 제시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깊은 도를 논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염이라고 하는 거와 송이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문 염송에는 진각해심국사가 편집을 송부터 먼저 나와요. 개송부터 나옵니다. 개송은 한시의 시스템으로 돼 있죠. 한시의 시스템으로 돼 있고 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어느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셔서 대중들과 이 법문을 하실 때 어떤 스님의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중들이 말이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한문으로 돼 있는데 그 문장 자체가 당나라 때는 당나라 문헌으로 돼 있고 송나라 때는 송나라 그때 당시에 언어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말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구어체니까 그걸 이제 백화라 그래요. 백화가 이제 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문진보나 많은 한문 문헌을 보고 있어도 그게 지금 현대에서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 구어체가 아니잖아요. 문어체단 말이죠. 그것도 옛날의 문어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5세기에 한글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그때의 우리나라 말하고 지금 말하고 다르잖아요. 구어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중국인들이 봐도 현대 중국인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인의 그 고대어죠. 고대 구어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를 짓는 방식은 옛날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한시 작법에 의해서 송이 지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운자가 있고 그다음에 시 짓는 방법에 한시라고 하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개송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게 힘들겠죠. 그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다 읽고 해석을 해도 아무리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한문을 보고 나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선지가 담겨 있죠. 참선의 이 깊은 뜻을 이 선의 종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격액구 이게 언어와 문자를 떠난 말들 그런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인이 실참해보고 참선을 해보고 거량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또 여기에 막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선문염송 어렵습니다. 선문염송 어려워요. 그런데 보조국사가 대어록을 읽고 이제 우리도 화두 참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 바로 다음에 제자이신 진각해심국사가 중국에 있는 이런 염송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국적 시스템으로 새롭게 편집해서 편찬해서 만들어냈어요. 지난번에 보셨듯이 송강사 광원암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다 집필 하셔가지고 편찬을 하셔서 광원 유포하라, 널리 유포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고려에 다 퍼지게 됐겠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와서 아직까지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으며 중국 경덕 전등록 30권과 체례가 같이 선문염송 3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문염송이 중국 거보다 못지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전등록을 보지 않고 저는 선문염송을 봅니다. 그건 한국 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훨씬 체계가 좋고 내용의 편집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타너 스님을 연구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좋은 책이 있고 좋은 주석이 있으면 굳이 중국 책 쓰지 않는다 라고 했던 타너 스님의 정신과 저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책이 있는데 굳이 중국 책을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국 스님의 정신이 담겨 있고 여기에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우리 동일하게 우리 한국어를 쓰고 있던 그때 당시에 큰 스님들이 이거를 한자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는 그런 책을 다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어서 계속 전승해야 될 아주 귀중한 전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전공이 한시, 중국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중국시라고 하는 걸 이제 5원시, 7원시 이렇게 보는데요. 중국 시의 전통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운자 같은 겁니다. 운자 같은 거. 예. 운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요즘 젊은 우리 청춘 엄청난 세계적인
문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노래를 할 때 랩을 하거나 할 때 뒤에 끝말을 맞추죠. 이걸 라임이라고 돼요. 라임이라고. 예. 그냥 운이라는 한자어를요. 사전에 찾아서 영어 사전 찾아보면 라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끝에 운을 딱딱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 놓으면 이제 아무리 말을 빠르게 하고 불규칙적으로 해도 뒤끝에 끝말이 딱딱딱딱 맞으면 시와 같아지는 거죠. 노래와 같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선문염송 요칙 시간에는 어떤 공부를 할 거냐. 일단 한자 문명에 대해서 낯설고 공부하기 힘들었던 모든 분들이 한번 다 보시게 해드리겠다. 그다음에 한자로 되어 있는 글자, 낱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공부들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어냈느냐. 한문의 세계라고 하는 염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쭉 예전에 큰 스님들끼리 있었던 법거량의 내용들, 서로 법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 내용들을 그 당시에 한문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구어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백화가 되겠죠. 백화문이라고 하는 형태라 이제 구어라는 거예요. 구어. 이제 이 구어라고 하는 형태를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헌을 볼 수 있게 여러분도 누구나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문헌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G2라 그래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양대 산맥으로 뭐 세계 최대 강국이라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한자를 어떻게 공부하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알파베틱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문이라고 하는 한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수를 다 외웁니다. 갑자기 그 한자를 보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서 뭐 영어 사전 찾듯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 글자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 거냐? 그 부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 한자 같은 경우에 이게 말씀 원자가 부수잖아요. 이 부수가 될 수 있는 부수의 글자를 싹 다 외우죠. 먼저 그것부터 외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중일 삼국에 있는 사람보다 웬만한 사람보다 학자들은 이 한자나 한문을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 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자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문자학이죠. 문자학. 문자학에 이게 발음이 있으니까 의문학이죠. 이렇게 공부를 쭉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부를 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서양인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지금 한국인들이 과연 한자나 한문을 그렇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들만 해도 영어를 도대체 몇 년 했습니까? 공부를. 공부할 때 뭐 중고등학교 공부 다 하고 요즘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까지 하는데 공부를 그렇게 다 하고 대학에 가가지고 또 직장인 들어가기 위해서도 공부하고 저도 뭐 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시험 맨날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토플 토익도 보고 GRE도 보고 외국 유학 가려면 그다음 이제 중간에 많이 했던 게 보캐브러리라는 거 했잖아요. 보캐브러리 뭐 22,000 뭐 이런 거 보카라 그래가지고 막 강의도 듣고 얼마나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중간에 뭐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까지 예를 들면 뭐 바이시클이다 그러면 바이는 둘을 뜻한다 뭐 트라이앵글이야 트리는 3을 뜻한다 이래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말이죠. 하나하나 부수 보듯이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배우고 나서 글자 외우고 그다음에 그 수거 외우고 관용어 외우고 그다음 단어 뜻 다 외우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인들 지금 한자 사전 5편 안 찾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 중국 사람들 찐티엔 그럼 오늘이란 뜻이에요. 오늘인데 우리 하늘천밖에 몰라요. 하늘천밖에 몰라. 근데 옥편이나 중국어 사전 딱 찾으면 그냥 바로 뭐가 납니까? A day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루. 하루란 뜻이 있잖아요. 사전 한 번도 안 찾아보고 한자로 된 한문으로 된 책 보지 말재요. 어렵다고. 영어 보캐브러리를
줄줄줄 다 외웠던 사람들이 사전 한번 안 찾아본다. 그럼 이게 이제 이런 단어 나오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 그렇죠? 예. TNTN, 메이티엔, 천천 이거 매일이에요. 매일 그냥. 하루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안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선문 염송 들어가기 전에 한자나 한문부터 공부하는 방법부터 하나씩 다 알려드리겠다. 다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사전 찾아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다 제가 다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영어 사전 찾고 요즘 영어 사전 누가 사전 들고 다닙니까? 핸드폰에 앱 다 있잖아요. 중국어 사전도 앱에 다 있어요. 갑골문자, 설문해자, 뭐 강의자전 핸드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앱에. 중국 사람들이 그거 다 해놨어요. 다 찾으면 다 찾아가지고 다 볼 수 있습니다. 독학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의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 이 우리들만의 언어 방식이 있어요. 그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서문 염송을 보면서 중국 조사 스님들이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속에 서로 같이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큰 문명사적 사건이 뭐냐?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인도에 있었던 그 대화 나가리, 알파베틱으로 되어서 풀어주는 그 언어가 형음이를 가진 이 한자로 다 번역된 이 사건. 이거 인류의 가장 큰 문화의 그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을 통해서 한자 문명으로 번역된 격이불교의 시대. 현장 법사의 구마라지 뭐 엄청 진제 3장 우리나라의 원측 스님 같은 분들 어마어마한 천재이자 대도인이었잖아요. 그분들이 기라성 같은 도인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 등장해서 그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한자로 다 번역해서 그것이 다시 지금까지 남아 내려왔다 이거지요. 그러면 버머나 빨리어 공부해가지고 볼 수 있는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진리하고 한자로 번역됐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어적 성격이 달라진 거죠. 예를 들면 운문선사에게는 일자관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일자관. 네. 일자관이라는 게 유명해요. 뭐를 물어보면 한자 한 글자로 대답해요. 이분은 딱딱. 법을 진리를 어떻게 펼쳐야 되겠습니까? 딱 그러니까 한 글자로 보 딱 그러게. 널리 이렇게 딱 그죠? 한 글자로 딱 한. 이제 이러한 패턴은 한자 문명권에서 나오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플해졌잖아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 갑자기 유행한 젠 스타일이 된 거죠. 일본 조사 스님들이 가서 미국의 히피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쫙 퍼뜨렸을 때 심플 라이프가 됐다 이거죠. 이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고 했을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생략하고 어느 문자를 생략할 수밖에 없던 근원이 있잖아요.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언어 문자로 드러낼 수가 없다. 이건 공감하는 거지요. 근데 그런 형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려니까 언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한 글자씩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시를 지어서 5원이나 7원 시로 아주 짤막하게 지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다 담아냈다. 그러니까 격외돌이다. 격외돌이다. 이게 격외선이다. 격이라고 하는 건 격자잖아요.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이게 딱 하면 액자에 딱 집어넣듯이 그게 액자예요, 액자. 근데 이 격외라고 하는 이 액자를 벗어난 거죠. 기본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이 틀 속에 가둬놓고 설명 못하니까 틀 바깥의 언어를 떠난 언어로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격외돌이를 설명하는 패턴에 있어가지고 범어보다는 한자가 훨씬 선에 가깝다. 언어적 특성이.
그러면 선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기 선문염송이면 선의 문호에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선의 일주문에 이제 들어오는 건데 무엇부터 해결이 돼야 되냐? 한자 한문이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난 스칼라십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 학문의 축적이 필요한 거고 이 엄청난 이 대가들이 그때 조사 스님들이 그 글자를 모르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엄청난 대가였단 말이죠. 세상에 있는 학문들을 다 마스터하고 스님 되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오도를 이뤄서 오도성을 쓰고 그 이후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한마디씩 한 거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한자도 어렵고 한문도 어렵고 그다음에 진리의 세계도 어렵죠. 그러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예전부터 저의 문제의식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대중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예전에 몰랐던 거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선문염송을 공부를 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한문 공부하실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글보다 한자 먼저 배운 사람이에요. 5살 때 천자문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한글보다 한자를 더 잘 씁니다. 한글을 나중에 배웠어요. 5살 때 천자문 배우는데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걸 다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1년 하면 이제 그걸 다 외워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 지부집주 넓은 거 다 외우잖아요. 그럼 이제 2년 차 되면 뭘 하냐면 음만 외웁니다. 음만 외워요. 4글자씩. 근데 그게 천자문이 시입니다. 시. 뒤에 운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 선친이 아버지께서 한학에 대가셨는데 그 읽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아주 그 조그만 애가 이제 그거 따라 외우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뭔지 모르게 좋았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현왕하고 우주홍왕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천자문 외우는 게 뭐 하고 하니 하고 이게 멋있어 보였어요. 이제 천자문 떼고 나니까 이제 동몽성습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장을 줄줄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멋있죠. 그래서 언제 내가 동몽성습을 한번 배워봐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외우니까 너무 멋있는 거죠. 이 동몽성습 첫 구절이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책이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토를 달아가면서 쭉쭉 읽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있을 때 나중 가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영어 공부 왜 일찍 시킵니까?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다 보면 몸에 익잖아요. 그래서 익게 되면 나중에 가면 이제 편안해지고 그다음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단어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연상작용을 영어로 하듯이 한자도 이렇게 단어를 들으면 한국어의 말을 단어를 들으면 저 한자가 뭘까? 이렇게 연상하면서 해석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자를 아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글자만 아는 거에서 이제 문헌을 보고 문장을 보는 것까지 쭉 공부를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5살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죠. 전공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축적된 그 공부를 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서당 다니고 뭐 중학교 때 그 향교라고 있죠. 대구 향교에 그 홍도 학원이라는 데 가서 아주 그 대학자셨던 선비였던 소원 이수락 선생한테 아침 7시에 중학생이 그 방학 때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논어도 배우고 통감도 배우고 시경도 배우고 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선친은 이제 뭐 한문으로 시도 짓고 문장도 짓고 다 가능하신 분이었는데 밖에 나가면 놀러 가면 운자를 줘요. 운자를 줘가지고 두를 때는 시 한 수 지어 와야 돼요. 한문으로 한자로 시를 한 수 지어 와야 돼요. 아니, 뭐든지 지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밖에 나가 노는데 아주 그냥 그 노는 게 노는 건지 뭐 하여튼 뭐 시를 짓기 위해서 뭘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한시를 지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한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지으시면 돼요. 안 해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말이죠. 이게 학원을 제일 그 속성으로 잘 가르치는 게 한국 학원 아닙니까? 영어 같은 거, 토플에 그 라이팅 같은 거 그런 거 학원 가보십시오. 전혀 못하던 애가 영어로 가지고 문장 짓는 거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막 그 토플 시험에 다 쓰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듯이 안 해본 것일 뿐입니다. 한자로 여러분 문장 다 지을 수 있고 시도 다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시를 지어봐야 이 시의 이 글자가 어떻게 이 글자를 여기 이렇게 썼을까? 이 글자는 여기 왜 썼을까? 이런 게 알아집니다. 그런 것이 보일 때 선사들의 개송에 이 절묘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팔만대장경에 책 몇 권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시 한 수에 딱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한자의 기적들을 그렇게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굉장히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옛 조사 스님들이 깨닫고 나면은 왜 시를 짓습니까? 한문으로 시를 왜 짓습니까? 백화로 해도 되는데, 말로 길게 써도 되는데, 내가 깨달음에 대해서 그냥 그 설명문, 논설문 쓰듯이 길게 써도 되는데 왜 시를 짓느냐? 이게 시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시적인 것. 이게 시적인 겁니다. 시가 있고 시적인 것이 있죠. 그러면 언어 문자를 떠난 세계, 이게 도의 세계고, 언어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세계가 문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 세계가 언어가 끊어진 세계와 언어로 드러낼 수 있는 이 세계 중간에 있는 중간물이 시죠. 이게 중간물이. 하이데거가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 그런 얘기하죠. 시적인 것 이런 얘기합니다. 서양 철학은 진리의 그 본체라고 하는 노미나하고 현상인 피나미나하고 이게 지금 이분법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못 하는데 결국은 미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술 철학. 이게 하이데거 얘기죠. 그래서 시인에게서 말로 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를 뽑아낸다. 발견할 수 있는데 헬드린이나 릴케에서 뽑아내잖아요. 그다음에 칸트 같은 경우도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이 있지만 가장 마지막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못한다. 안티노미가 있다. 이율배반이 있다. 그래서 도달하는 세계가 뭡니까? 미학의 세계죠. 그래서 숭고라고 하는, 서블람이라고 하는 숭고의 세계는 예술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언어 문자적으로 부족할 때 예술, 미학으로 드러나는데 문자로 된 것 중에 가장 진리의 세계와 언어의 세계의 중간에 있는 이 소통 가능한 것이 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불학시면 무의연이다 했어요. 시를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과 말할 바가 없대요. 말할 수가 없대. 시를 모르면. 시를 공부하면 말할 수가 없대. 뭐냐면 자기의 진솔한 감정을 그냥 일반 말로 가지고는 다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고심해서, 정말 고심해서 한마디 나오는 저 밑바닥에 있는 본원의 어떤 말들을 이제 시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선문염송의 송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이런 겁니다. 여기서 도의 세계에서 언어의 세계로 나올 때 시로 드러나는 걸 송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개송이라 그러죠. 개송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있었던 이 얘기를 담론하는 거, 이렇게 담론하는 것들을 전부 담아놓은 걸 이제 염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계에 들어오려면 일단 필로로기가 돼야 된다. 이 한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함께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쭉 봐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양의 핵심인 이 한자 문명을 한번 접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대 10년 동안 중문학을 했는데 저의 주로 전공이 시문이었습니다. 시와 문장이었어요. 중국 문장이요. 그리고 경학, 경전 보는 거였고, 그다음에 서양 철학들을 많이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석사 과정에 있다가 불교에 막혔어요. 불교에 막혔습니다. 글 아무리 잘 봐도 안 돼요. 불교는 그거 이제 용납이 안 돼요. 이게 종지를 알아야 돼.
불교를. 그리고 선도 말이죠. 선도 그래. 시 아무리 잘 봐도 소용이 없어요. 선시를 못 읽어요. 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 짜내도 안 돼. 이거 참선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참선 안 하면 안 되겠더라. 수행이 필요하구나. 그러던 차제에 우리 선친께서 이렇게 모든 동향을 전수해 주셨던 가학으로 전수해 주셨던 우리 선친이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불자시니까 49제를 지내고 뭐 이렇게 이제 절에 다니면서 천수경 반야신경 하면서 49제 다니고 이러면서 인생의 허망심을 느끼고 산에 이제 기도를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제가 참선을 만났어요. 참선을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이목고라고 하는 처음에 108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목고 하도 들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기도하다가 출가를 했는데요. 제가 막 머리를 깎고 산사에 막 다닐 때였습니다. 통도사 극락암이라고 하는 경봉 스님이 계셨다니까 제가 그 길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극락암에 가면 경봉 큰 스님이 계셨던 그 삼소굴이 있잖아요. 그 삼소굴 앞에 딱 가서 이제 좀 빨리 와서 큰 스님을 예전에 한번 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결제 기간이었는데 그 삼소굴 앞에 빈 공간이 있는데 한 스님이 왔다 갔다 천천히 걸으면서 왔다 갔다 뭔가 골똘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방선 시간에 스님이 화두 들고 참고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얼마나 멋있었던지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 적삼에 아주 그냥 풀을 딱 매겨가지고 삼배에 옷을 딱 입고 키도 크신 분이셨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한참 동안 이렇게 화두를 참고하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대장부가 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책 보고 공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거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17살 때 효봉 스님의 오도성을 보고 뭐 이런 시가 다 있지? 이렇게 충격을 먹고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는데 알았죠. 이거는 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참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참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해져서 아마 그게 가장 출가하는데 강력한 그 계기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할 때 이미 이 어록을 조사어록 조주록 같은 거 봤어요. 출가하기 전에 조주록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주 스님의 아주 그냥 명쾌한 말들, 그런 말들을 보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폭포수를 맞고 있는 그 듯한 그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출가하기 전에 조주록 보다가 그런 거 봤어요.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왔어요. 아주 먼 길을 와가지고 스님에게 도를 물으러 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조주 스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이죠. 공부가 제대로 되겠냐고 이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전에 그 걸어 가지고 조사 스님 계신데 선지식을 참방해서 인사를 드리고 다 이제 도를 딱 묻는데 조수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방아차 가라. 응? 방아차 가라. 다 내려놔라. 응. 방아차 가라. 다 내려놔라. 근데 이 스님 말을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었어요. 스님 저 지금 아무것도 들고 있는 게 없습니다.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그때 조수 스님이 그러면 무겁게 들고 있거라. 이 소리에 깨쳤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그러니까 언어가 끊어진 말들, 말이 끊어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살아난 말들, 이런 말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게 세계 최고다. 이게 제일이다. 그래서 제가요 그 동국대학교 1학년 다닐 때 범어를 1년 동안 그 2학기를 배웠어요. 범어가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아주 그 과에서 그 수업 듣는 사람 중에 범어를 점수가 제일 좋을 정도로 잘했어요. 너무 과학적이고 범어 보니까 막 아주 그냥 이걸로 한번 경전을 다 보고 싶다는 생각 듭디다. 근데 저도 모르게 말이죠. 저 속에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지금 범어에 미치면 한 생이 다 갈 텐데 분명히 한 생을 다 바칠 것 같았어요. 범어를 보면. 네가 그래도 선의 세계에 이 한자로 된 이 선의 세계에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뭔가 저는 그걸 해야 될 것 같은 괜한 어떤 그런 그 당위감, 사명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한문을 봐왔는데 이 세계를 한번 싹 다 공부를 다 하고 이 어려운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 좀 같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어떤 저의 사명과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대중들하고 선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선문염송 요칙이라는 과목으로는 강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동국대학교 그 불교학술원에 불교 한문 아카데미라고 있는데요. 불교 한문 아카데미의 그 심화 과정에서 선문염송 요칙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그때 책입니다. 이래가지고 강의를 이 책으로 제가 편찬을 해서 화두 공안들을 뽑아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경주 동국대학교 거기서도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를 똑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탄어강숙에서도 그렇게 강의를 했고, 그리고 금강선언에서 제일 오래 했습니다. 개포동 금강선언에서 1년 반 동안 선문염송 요칙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걸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국선을 이렇게 볼 때에 한국선의 전통은 가나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나선의 전통에서 지금 이제 화두를 주고 그다음에 화두를 받고 그다음에 거량을 해서 막히는 게 있으면 화두를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선언에서 정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들고 있는 화두가 원래 어떤 스님과 어떤 스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내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들이 어떤 형태로 나와서 어떻게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화두가 됐는지 그리고 역대 큰 스님들은 예를 들면 조주 무자 화두가 있다. 그러면 그 무자 화두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내가 공부됐는데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 역대 큰 스님들이 다 한마디씩 해놨잖아요. 그럼 역대 큰 스님들이 한마디씩 다 해놓은 걸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선오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문염송 요칙에는 우리 이 송광세 진각해심국사가 역대 조사 스님들이 그 공안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라고 한 것들을 본인이 진각국사가 뽑아놓은 겁니다. 여기 큰 스님, 여기 큰 스님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하나씩 뽑아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니까 이게 좀 한국인이 뽑아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자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자세하게 볼 텐데요. 그러면 선문염송 요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문염송이 30권이나 되는 1400여 개가 되는 그 공안 가운데 그럼 그걸 다 볼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16개입니다.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화두가 도솔이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미리도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선문염송에 부처님부터 등장하시죠. 부처님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도솔천에서 이제 이 세상으로 태어나시는 부분에 있는 이야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문염송 요칙의 가장 핵심되는 공안들, 그걸 제1칙, 화두할 때는 1칙, 2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칙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요칙의 선문염송 첫 번째 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여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전등록에 1705개가 있어서 1700공안이라 그러는데 우리 선문염송에는 1400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공안들, 가장 난해한 공안이라고 하는 거, 향상구라고 합니다. 향상구, 가장 어려운
향상일로라 그러잖아요.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공안들을 한자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문장을 한번 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로 이 향상구의 어려운 공안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인 출정화 공안, 그다음에 돌부자 수일족 공안, 장두백 회두 공안, 그다음에 일면불 월면불 공안, 그다음에 마조 일할 공안, 남전 참묘, 조주무자, 조주의 적양화, 영운도화, 여사미거 마사도래, 이 경어 스님이 들었던 화두죠. 그다음 덕산 탁바라, 역대 큰 스님들이 가장 그 왕산매법문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덕산 탁바라, 일수대 일수익, 그다음에 암두도자, 그다음에 취암미모, 그걸 운문관자라고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공안이 선문염소의 맨 마지막 공안이 파자소암입니다. 노파가 암자를 불태웠다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 공안과 제일 마지막 공안을 넣어서 이 16개 공안을 선문염송에 있는 본칙과 그다음에 여기는 염과 송과 이거를 빠지지 말고 하나씩 다 보자는 것이죠. 이걸 다 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렇게 큰 스님들이 일생을 다 바쳐서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진을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공안들을 뽑은 것은 향상구, 가장 어려운 공안들. 말하자면 히말라야 산맥으로 치면은 최고 높은 8,000m의 그러한 내용들이 높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공안 중에 모르는 게 나오면 나 아직 공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저 공안을 한번 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씩 봐 나가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각해심국사가 선문염송을 편찬하시고 썼던 서문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선문염송 요칙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공부하는 첫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방아착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무겁게 들고 있거라. 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화두를 주고받고 얘기하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공안으로 정립되어서 문장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을 첫 번째 그냥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는 거지요.